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개파 모임이 부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도 이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저격을 했고,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임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또 장제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점점 이를 둘러싼 얘기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개파 모임이 부활했다라고 보십니까? 개파 모임이라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의 모임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면면의 주목이 될 텐데요. 네. 저도 대통령 선거부터 함께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꼭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의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얼굴 이름도 보이던데 인수위에 뒤늦게 참여를 하긴 했지만 경선 당시부터 넉넉하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를 치렀던 인사는 아니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선인 시절 김은혜 의원 대변인의 자리를 좀 이렇게 물려받긴 했지만 경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누가 뭐래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홍준표 지사와 가까이 있었던 인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의 친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엮어서 개파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깥에서 비춰지기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식의 세력 다툼으로 비춰지면 어떡하냐라는 당내 우려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당, 정, 대통령실이 삼위일체처럼 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좀 일을 해보자 하는 의기투합이 이런 의제의 결과물들을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이밍상으로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개파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논란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사실 이제 민들레라 그랬는데 민심 들어볼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들레예요. 윤심을 이제 들어볼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임은 지금 30명 정도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분 정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마 안 만든다 해도 다 밖에서 아마 모일 겁니다.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가입해야 뭐 내후년에 이제 총선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할 거거든요. 지금 한 110명이면 제가 보기에 반 이상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마 문전성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교롭게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반대하고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반대하고 있거든요. 권 원내대표도 윤핵관으로 보이고 있지만 당 공식적인 당대표 원내대표가 반대하는데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안 만든다고 해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라든지 이러면 이거 만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시다시피 정진석 부의장도 다투면서 어쨌든 윤석열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있는데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럼 의원들은 여기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답은 정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힘이 아주 강할 때니까. 그래서 아마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아마 갈등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깝고 또 원내대표로서 당 의원들의 또 리더가 돼야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서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일단은 이게 이제 당의 공식 당정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제 국민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모이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이거 개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는 방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누가 있는 모임이라 그러면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이준석 대표 역시 세력 과시용 사조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현 전 대변인께서 갈등의 시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겪었던 게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계파 갈등이 얼만큼 심하게 내부의 당내 위협들을 가져오게 됐고 그 결과 당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단까지 치달았던 경험들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작은 불씨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만약이라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본인부터 나서서 맡겠다는 의지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력한 것이고요.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 과시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반면 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과거 문체부 장관을 지낸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가 부엉이 모임 얘기가 나옵니다.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공조직은 아니지만 사조직으로 친문 모임처럼 형성이 돼 있던 인사의 핵심적인 인사를 측근이라고 장관을 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누가 했냐면 바로 국민의힘인 당시 야당 의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세과시용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정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된다면 민들레 모임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결됐을 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의혹은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공부도 하고 일을 하자라는 데 아마 방점이 찍혀져 있을 거라 보고요. 공적 조직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 두 번째로 과거에는 소장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젊은 소장파들이 모여서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른 목소리를 내는 모임들도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많지만 그런 소장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 만큼 그런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나갈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편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전히 정진석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갈등이 점입 가경인데 오늘 오찬 때 혹시 어떤 당부해 주실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 좀 구성이 좀 되고 하면은 일단 의회 지도자들부터 좀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여야 중진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 하게 되지 않겠나. 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 간의 이 설전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하면서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형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별 대응을 좀 안 하면서 좀 키를 낮추고 있는데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좀처럼 그럴 기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여기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당 내의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만약에 지금 왜냐하면 윤핵관이라 칭하는 분들과 대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 편 들어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거리 두는 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어찌 보면 뭐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마 이준석 대표의 24일 윤리 징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징계를 하고 당대표를 그만두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진석 부의장도 굳이 이거 명분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싸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 가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혁신이 만드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 정치한다 그러는데 그 비판 자체가 제가 보기에 성립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렸잖아요. 지금 징계를 당할까 말까 상황인데 정진석 부의장이 공격을 해주니까 오히려 고맙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미국 가거나 뭐 어디 외국 가 있으면 조용히 있는데 사실은 30대 당대표답죠. 외국에 가서도 계속 SNS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징계 당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 임기를 끝낼 거냐 말 거냐로 이제 이슈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예. 윤석열 대표는 아마 제가 보기에 계속 할 것 같고 이거를 왜냐하면 그 징계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본인이 약간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괜히 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마 이 이준석 대표를 중간에 그만두게 하느냐 못하느냐, 징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결론 나기 전에는 아마 이런 갈등 상황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24일 윤리위까지는 그래도 2주 가까이 보름여가 남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뭐 표현들, 설전들, 거친 발언들 계속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정진석 부의장만 상대로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어쨌든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징계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도 그만두게 하려는 그게 꼭 뭐 정진석 부의장으로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당내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이제 갈등 상황을 아마 제가 보기엔 할 것 같고 거기에는 사실 명분은 있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에도 이겼고 2번이나 그다음에 뭐 징계 여당 대표를 징계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임기가 일단 내년 6월까지 보장돼 있는데 왜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논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흔들지 말아라. 계속 이제 아마 그런 식의 대응은 제가 보기 할 것 같고 그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이제 징계위를 뭐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징계위원장 괴천자든지 그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마 본인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징계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당내에서도 이제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내에서도 선거를 이기고 난 뒤에 당내의 권력 다툼이나 투쟁처럼 비춰지는 일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부담 그리고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제가 계속 이제 여당으로서 또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통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일로서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물가 문제를 비롯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 또 지금은 가뭄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이르기까지 가야 될 현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연일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특히나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을 때도 왜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을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공항의 귀국 자리에 이러한 정치 갈등 문제가 훨씬 더 대중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현 변호사님께서는 말씀 주신 내용들 윤리위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꼭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바라보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한 언론의 이제 논설이었었던 칼럼을 보면 정치 게이머의 길이라고 하는 칼럼 제목을 써서 이준석 대표에게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물음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때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상대와 싸움으로 이겨가는 정치는 굉장히 큰 실력을 갖고 있지만 집권하게 된 여당의 대표로서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발언들이 과연 책임감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본인이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게 된다면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많은 비판들도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 첫 공식 회동이었는데 뭐 당내 갈등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알려진 상황에서 오늘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까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온 인터뷰에서 정치적 현안은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당 지도부와 그리고 대통령 간의 오찬이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 있게 되는 이런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은 또 정치적으로 워낙 뜨거운 쟁점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지만 워낙이나 다뤄야 될 경제 문제부터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경제 현안을 비롯한 여러 국정 업무에 관한 일들을 좀 나누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잡힌 이 오찬 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다녀오고 나서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상세한 내용을 또 대통령께 얘기를 드리는 게 이준석 대표가 가져야 될 역할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오찬이 진행했던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좀 혼란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비공개 부분의 이 대화에서 얘기를 아예 없었을까요? 민들레 모임이나 그리고 뭐 정진석 부의장과의 이런 갈등 구도나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좀 뭐 농담 반 진담 반 정도 얘기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겠죠. 아무래도 당내 상황 이게 있었을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하느냐 이 여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뭐 징계 문제라든지 이게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독대했는지 여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당내 문제 얘기하기는 쉽지 물 않아요. 한 잔 드시죠. 네네. 예.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취재진들도 많이 권성동 와 있고요. 원내대표를 있고 비롯한 있네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 상당히 많은 당내 지도부들이 다 함께 모여져 네.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정치적인 쟁점화된 이슈를 나누기에는 자리가 조금 네. 무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독대를 해서 제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징계 문제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아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실 가면 아마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낼 거가 제일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할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독대를 안 했으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아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다. 독대를 했으면 아마 좋았겠다.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오찬회동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위가 많이 낮춰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된 뭐 현안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다면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한 지 한 달 맞았는데요. 잘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내드렸는데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가장 잘한 점 그리고 이 부분 좀 아쉽다라는 점 하나씩만 좀 꼽는다면 어떤 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추진력이죠. 아마 진짜 청와대를 이전할 수 있을까? 정치부 기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국민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추진력을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또 풀어가야 될 숙제와 과정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집권 초에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약속하고 공약하고 얘기가 나오지만 또 여러 핑계를 들어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텐데 청와대를 온전하게 국민께 돌려드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이렇게 출근길에 언제든지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대통령이 국민 속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추진력은 매우 높게 평가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추진력에 대한 이면에는 조금 더 많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됐다면 여러 정책 현안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들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이 강점인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황근택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일단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 받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수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 자체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인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뭐 이제 어제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것도 뭐 살펴봐야 된다. 그 자체로 어찌 보면 그래도 국민들한테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면 이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 사실은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 통상적인 질문은 우리 받을 수 있어요. 네. 기자들의 질문은 사실은 곤란한 질문, 어려운 질문, 뭐 현안에 대한 질문 이런 걸 받았을 때 중요하거든요. 그때 어떤 답변을 하냐 중요한 거라서 뭐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모든 언론에 지적하는 것처럼 인사 문제죠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 특히 이제 검찰 출신, 뭐 지금 다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인사, 기획관, 비서관
총무비서관, 뭐 부속실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 출신이 간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이라든지 보훈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검찰이 한 적이 없어요. 보훈처장은 군 출신이 많이 했었고 금감원장은 금융계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제 허물고 검찰 출신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그거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쓸 수 있지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믿고 쓰는 사람 계속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사실은 검사 출신이 그렇게 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검찰에도 있었지만 본인이 어쨌든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약간 맞서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임명한 공무원들도 혹시 본인한테 맞서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점점 좁아지거든요. 결국은 검찰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상명하복이라든지 기수문화라든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정치 영역은 그걸로 안 되거든요. 수평적인 관계, 상사가 시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 출신 인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두 분의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차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과연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취임 한 달 동안 긍정평가 부분만 봐도 크게 떨어지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김병민 전 대변인은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0.73%에 굉장히 좀 바닥이 붙어 있었던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로 포용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에 여야 간 정치 진영 대결들이 더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 극단의 정치 대결 구도 속에서 중도층이 실종되고 대통령에 대한 이 굳건한 지지도를 보내주기에 흔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 속에 소속돼 있거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국민들까지 다 크게 포용하기에는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걸림돌이 일부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결 구도보다는 예.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아닙니까? 특정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까지 포용하는 목소리를 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저 지지도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시위 문제 속에서도 조금 더 넉넉하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예. 아니면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돼 있는 여러 행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고 또 민생과 관련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평가들을 앞으로 더 받아갈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이 널리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전체로 본다 그러면 초반 한 달 지지율은 그전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닙니다. 70%, 80%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과반 넘는 거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과반이냐 아니냐가 제가 보기에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약간 50대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최대치면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거는 지지율에 가지고 국정을 동력을 삼아나가는 건데 50대 초반에 고착화 된다. 저는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후반으로 갈수록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최대치다 그러면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은 과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국정 동력 상실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겠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지.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뭐 협치라든지 아니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봤고 이어서 볼 여론조사 결과는요. 일명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는 인물들을 뽑아서 선호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 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5%,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를 기록한 가운데 일단 의견 유보가 46%였습니다. 아직까지 뭐 차기 주자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한 달 돼서 차기 대통령 지도자를 논하는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맞는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치는 늘 연속성 있게 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수치를 보면 누가 뭐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자릿수를 한 번에 올라섰다는 것. 4.7 보궐선거 끝나고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로 막 떠오르기 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확 오르는 거 아니야 했지만 4.7 보궐선거 승리 뒤에도 그렇게 급격한 여론조사 상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두 번의 선거를 연일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전동을 석권하면서 이기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연 확장 여기 이제 높은 방점이 찍혀져 있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가 얼마 전까지 뭐 지금까지 받았던 표로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역대 최고의 표를 받았다는 건데 차기 지도자감으로의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있는 당내 여러 분란과 혼란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건 한동훈 장관이겠죠. 벌써 4% 이낙연 대표보다 높은 퍼센트가 나왔는데 초기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일부 팬덤들이 형성되고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제 그 일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건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역할들이랑 맞물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 한번 성과를 내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대권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은 참 서운하겠다라는 예. 생각도 들어서 국토부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취임 한 달 맞아서 돌리는 것은 그게 뭐 이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또 이런 조사가 나온 것도 신기해서 오늘 갤럽의 조사를 저희가 오늘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공이 4%로 처음 이름을 올린 부분 저도 이게 눈에 띄던데 현근택 대변인은 어느 쪽에 좀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기 올라온 사람들의 인원수 민주당 3분,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5분. 이제 국민의힘 쪽에 대권주가 많다. 예. 지지율도 합치면은 조금 더 많습니다. 22대 26 정도라서 예. 일단은 아무래도 뭐 임기 초이기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주자가 많은 것 같고 일단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정치형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에 여론조사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넣었을 때 아니 여론 있으니까 지지율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 현직 총장인데 넣으면 어떡하냐. 네. 그럼 당연히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고 모든 행동이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미 정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치를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지율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김동연 당선인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낙연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이낙연 이런 구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동연 후보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선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약간 뭐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낙연보다 약간 더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보류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이게 5년 남았거든요. 예. 5년 남은 게 조사가 제가 보기에 현재 지지율이라든지 순위는 예.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번 주 내내 민주당의 이 당내 문제들 비중 있게 대담을 나눴었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린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2달여간 통합 그리고 혁신 큰 과제를 안게 됐는데 이 길이 녹록치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 당권 경쟁을 두고요. 룰을 어떻게 할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내세웠는데 이것을 둘러싸고도 당내에서도 잡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어찌 보면 약간 간선제, 대의원제 하는 게 간선제잖아요. 예. 옛날에 체육관 모아서 대통령 그렇죠. 뽑듯이 체육관 선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도 그때 대의원이 뽑은 거거든요. 네. 근데 대의원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실제로 왜냐하면 투표율이 90% 이상이거든요. 당원은 한 40% 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의원을 잡는 사람들이 뭐 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예요. 당원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은 간선제를 유지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직선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 제도상 면에서.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특정 주자의 유불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주자 유불리 얘기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평상시 이 얘기하면 그건 전당대회 때 가서 얘기하지 이러고 전당대회 앞두고 얘기하면 전당대회 앞두고 룰을 바꾸면 어떡해. 미리 바꿔야 됐을 텐데요. 근데 미리 바꾸려고 하면 전당대회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 이러거든요. 예. 혁신이 맨날 만들어도
그때 그냥 의아무야 돼버려요. 그러다 전당대회 앞두고 나오면 또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 온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시겠지 체육관 선거는 다 못 갈 때 그분들이 이제 버스 타고 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전화로 하든가 이럴 때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의원들도 모바일로 합니다. ALS를 하고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대의원 선정은 또 원래는 대의원은 예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만 해도 대의원은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대의원은 민주당에서 투표를 안 해요. 그냥 지역위원장이 선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룰 바꾸기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아마 이 룰을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대의원제 폐지가 가장 큰 아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